반갑습니다. 잘 계셨습니까? 또 우리 교우님도 오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강은 근세 100년의 일본사. 그래서 일본의 근세 100년은 굴기의 역사라고 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강은 근세 100년의 중국사. 그래서 중국은 뭐 공식적으로 중국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에서 근세 100년을 100년 국치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국치의 역사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제 3강은 우리 그 당시 조선, 우리나라의 근세 100년을 이제 다루게 됩니다. 우리의 근세 100년은 일본과 중국과는 또 다른 그러한 근세 100년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일본은 굴기의 100년, 중국은 말씀드렸듯이 국치의 100년이었지만 우리는 망국의 100년이었습니다. 우리 5000년 역사에 우리가 나라를 잃은 정말 우리 한민족의 국가가 사라진 유일한 시기가 바로 그 100년사에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사도 중국이나 일본을 전개해 나간 것처럼 그렇게 정치적 사건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꾸며보려고 봤더니 도저히 제가 그 자료를 정리를 하면서도 너무 정말 처참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야기를 가지고 얘기를 길게 이 서술을 하는 게 과연 괜찮을까?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정말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이 제가 말하는 근세 100년은 이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전반까지 100년 그 사이를 말씀을 드리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아까 정치적으로 참으로 비참한 시기였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처참함 속에서도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문화예술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는 참으로 비참한 100년이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문화적으로 문화예술적으로 방면에 있어서는 세계 최고 수준의 실력과 또 스토리를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관점을 확 바꿔서 정치적 관점에서 문화와 예술의 관점으로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떻습니까? 괜찮겠죠? 예, 그래서 비교적 조금 손쉬운 얘기들 중심으로 해서 말씀들을 전개해 나가도록 그렇게 합니다. 근데 그 얘기들은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굉장히 익숙해 있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을 비교적 지금의 관점에서 우리의 관점에서 좀 쉽게 그렇게 풀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대는 정조대왕 계명군주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그 아들인 순조임금, 그 또 손자인 이 헌종, 그리고 강화도령이라고 해서 정말 준비가 전혀 안 됐던 그 당시 제왕 철종까지 그 3개 임금의 시절을 그래서 이걸 순헌철 시대라 이렇게 명명을 해봤습니다. 거기에 등장하는 인물은 네 명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다산정약용, 그리고 다산과 교우를 아주 진하게 했던 해장선사라는 스님이 계십니다. 또 해장선사의 제자이면서 차 문화를 집대성을 했던 초이선사라는 분이 계십니다. 아울러 오늘 강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추사 김정희까지 네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분들이 서로 어떤 관계성을 가지고 교류를 해왔고 이 스토리를 만들어냈는지 그 얘기들이 오늘 이 강좌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뭐 얘기만 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분들의 그러한 만남과 우정을 통해서 우리가 뭘 배울 것인지 한번 찾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아까 순헌철 시대 제가 말씀드렸죠? 정조대왕이 돌아가시는 연도가 1800년입니다. 여기 참 좋습니다. 1800년에 이제 정조 임금이 24년의 재위기간을 끝으로 50대 초반에 돌아가시죠.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 아들인 순조 임금이 등극을 하십니다. 그래서 순조와 헌종, 철종 그 3대 재위기관
그게 우리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죠, 사실은. 잘 아시는 것처럼 정조 임금은 역대 우리 제왕들 중에 가장 훌륭했던 제왕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괜찮은 그런 계명군주였습니다. 그 후에 이제 뒤를 이은 임금들이 잘 이끌어줘야 되잖아요. 그보다 더 잘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 이 1800년부터 이제 철종 임금이 돌아가시는 연도가 이 1864년입니다. 그래서 그 65년 동안 그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이었고 그 시기에 이 여러 정치적 또 경제적 사회적 이 상황에 따라서 이 근세 우리 민족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시기였는데 그 시기를 정말 잘 못 보냈습니다. 그래서 암흑의 어떻게 보면 65년이죠. 결국 망국으로 갈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만들어낸 그 65년의 이야기. 그러나 그 속에 숨어 있는 놀라운 문화예술의 이야기, 문화예술인들의 얘기, 이 얘기를 이제 전개해 나가는 겁니다.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 보시면 근세가 이제 본격화되는 시기였죠. 그러니까 1800년부터 1800년대 그 중반까지 그 시기가 이제 근세를 준비하고 근세가 열려나가고 이렇게 하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시기에 서양에서는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소위 레짐 체인지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만은 체제가 바뀌는 절대 왕정에서 자본주의 입헌군주국으로 대부분 다 바뀝니다. 영국이 그렇고 스페인이 그렇고 또 여기 나와 있습니다.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는 이제 공화정으로 바뀝니다만은 네덜란드가 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으로도 이제 완전히 자본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리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살고 있는 이 시대 그 기틀이 바로 이 시기에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면 유럽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동아시아 3국은 어떻게 했을까? 동아시아에서도 많은 변화가 당연히 일어나죠. 일어나지만 서양의 개항 요구라는 그러한 이 말하자면 서양의 힘에 의한 개항이 되고 또 서양의 요구에 의해서 억지로 바뀌어지는 그러한 변화를 겪게 됩니다. 결국 그러한 변화들이 이 동아시아 삼국이 이 큰 격동을 겪게 되는 또 그 이유이기도 한 거죠. 이 시대는 서세 동점의 시대입니다. 서양의 무력과 세력이 이 아까 동아시아 삼국을 향해서 아주 침략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압박으로 또 경우에 따라서는 개항 요구로 이렇게 밀려 들어왔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청나라의 변화의 첫 번째 가장 큰 모멘텀은 그 당시 아편전쟁이었죠. 1840년에 제1차 아편전쟁이 일어나서 아주 영국군에게 정말 생각지도 않을 만큼 아주 처참한 패배를 청나라는 겪게 됩니다. 그래 놓고 나서 이제 영국이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죠. 청나라가. 잘 아시는 것처럼 홍콩을 영국에 100년간 넘겨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5개 항을 개항을 하고 그랬는데도 이제 영국 입장에서 보니까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 정도 가지고는 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까지 끌어들여 가지고 제2차 아편전쟁을 또 일으키죠. 제2차 아편전쟁을 일으켜서 텐진을 통해서 북경까지 점령을 합니다. 어쨌든 이렇게 청나라는 강제로 개항이 되고 그래서 이제 수탈의 이 역사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일본은 이제 청나라와는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1853년에 미국의 페리오가 요코하마 일대에 들어와서 개항 요구를 하죠. 그래서 1854년에 이제 결국은 강제 개항이 됩니다. 그런데 강제 개항이 되고 나서 일본은 굉장히 큰 그 체제의 변화를 겪게 되죠. 일왕은 사실상 존재하지만 통치하지 않는 그러한 존재였고 그 밑에서 쇼군이라는 소위 도쿠가와 가문에서 일본을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통치를 하면서도 일본의 약 300여 개의 번들이 각자 독립적인 또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통치 기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번을 통제함으로써
독구가와 그 막부라고 그러는데 그 막부가 존재했던 거죠. 그런데 이제 독구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일왕을 중심으로 한 입헌 군주제로 통치 체제가 바뀌어지는 그런 레짐 체인지가 일어나는 거죠. 체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비교적 자율적으로 지도층의 각성에 의해서 일본이 근대화가 되고 그 근대화된 힘을 토대로 해가지고 결국은 이 선진국으로 나아가는 그런 변화를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 힘이 결국은 중국의 침략으로 또 조선에 대한 침략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일본은 그 근세는 굴기의 100년이 되었던 그런 역사를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조선은 쭉 보시면 여러 사건들이 쭉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1864년에 철종 임금이 이제 죽게 되고 그리고 나서 2년 후에 이 대동강으로 미국의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가 들어와요. 물리칩니다. 물리치는데 우리가 힘이 아주 세서 물리친 게 아니고 자연 환경이 우리를 도왔어요. 제네럴 셔먼호가 대동강 이제 서해 앞바다에서 대동강으로 들어왔는데 조수 간만어체가 굉장히 크잖아요. 서해안은 물이 다 빠져가지고 배가 그냥 뭐 꼼짝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적으로 공격을 해서 제네럴 셔먼호가 이제 불타고 아주 뭐 다 몰살을 하죠. 그래서 최초의 서양 세력이 우리 조선에 들어왔을 때 승리를 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그해 10월 달에 또 강화도로 프랑스 함대가 들어와요. 결국은 아주 이 강화도를 점령을 하고 치열한 전투가 이루어지죠. 그 결과를 보면 어쨌든 뭐 이 조선왕조 실록에 나온 결과가 그렇습니다. 조선은 6명이 사망을 하고 프랑스인은 27명이 사망을 했다고 그래요. 사망자 수만 가지고 보면 우리가 이겼네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병인양요는 이 조선국이 승리한 전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 일로 해서 이제 프랑스는 퇴각을 하고 우리가 지켜낸 거죠. 강화도를. 그리고 나서 한 5년쯤 후에 이제 그 미국 제너럴 셔먼호의 그 대동강변에서 당했던 일에 대해서 미국에서 보상과 사과 요구를 하면서 또 다시 이제 미국 함대가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강화도로 들어오는데 강화도에서 이제 초지진, 덕진진, 광성보 이 세 군데에서 전투가 이제 일어나요. 광성보 전투가 이제 마지막 그 최종 전투였는데 아주 치열한 싸움을 했습니다. 치열한 싸움을 해서 그때 지휘관이 어제연이라는 장수였는데 이 어제연도 거기서 이제 전사를 해요. 그리고 53명이 우리 조선 군사가 이제 그날 거기에서 전사를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정부에도 그 기록들이 있는데 약 400명을 사살을 했다고 자기들이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걸 보면 아마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우리 피해가 컸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워낙 치열한 전투를 했기 때문에 미국도 결국은 뭐 통상 요구도 하고 뭐 사과 요구도 했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들을 얻지 못하고 결국은 퇴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프랑스, 미국을 물리친 조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기긴 이겼지만 사실은 진정한 뭐 전면전은 아니잖아요. 우리는 전면전으로 붙었지만 미국이나 프랑스는 그렇게 달라든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물리치고 나서 터무니없는 자신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쇄국을 하는 거죠. 더 강화를 해요. 아시는 것처럼 그것다 척화비를 세워요. 대원군 시절인데. 서양 오랑캐에게 머리를 숙이는 자 매국노다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다시는 서양 오랑캐하고 우리는 교류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우리의 척화 선언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 후로 대원군 10년 집정이 끝나고 이제 고종의 친정 체제로 들어가면서 그때 이제 또 강화도에 이 배가 한 척 들어오는데 그것은 서양의 배가 아니고 일본의 배였습니다. 운양호라고 우리가 말하죠. 운요가 이제 들어와서 뭘 요구를 하냐면 뭐 개항해라 그런 요구도 물론 했겠지만 1차적인 요구는 앞에 측량을 하겠다. 바다 해수 해로 측량을 하려니까 길을 비켜라. 뭐 전형적인 지금까지 일본이 우리 조선반도를
침략할 때마다 썼던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임진왜란 때 어땠어요? 이 정명가도, 그러니까 명나라를 이 정벌하러 갈 테니까 가도 길을 비켜라, 길을 내주라, 그런 요구를 한 거죠. 바닷길을 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운요가 이제 나타나 가지고 결국은 이제 서로 국지전이 좀 일어나는데 결국은 손을 들게 됩니다. 운양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드디어 이제 조선도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시기가 되죠. 그래서 삼국 모두가 어떻습니까? 전부 강제 개항을 하게 됩니다. 청나라도 강제 개항을 했죠. 일본도 결국 강제 개항을 했죠. 우리도 일본에 의해서 강제 개항이 되는. 그러니까 서양은 자기들의 자발적인 근대화가 이루어졌지만 우리 동양 삼국은 강제 개항에 의한 근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이 서양 문물이 동아시아로 들어왔는데 동아시아는 양이론이라고 해서 서양 오랑캐를 절대적으로 막아야 된다 그런 생각들을 먼저 갖게 됐죠. 중국과 조선은 정신을 잘 못 차려요. 그래가지고 뭐 수많은 밀란에 시달리게 됩니다. 우리도 뭐 홍경래난 일어나고 뭐 그런 쭉 물론 원인과 결과는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일본은 지도층들이 자발적인 각성을 하고 그래서 자발적인 근대화를 이룩하고 그렇게 해서 강국으로 북광병을 이룩해서 강국으로 이제 굴기를 하게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드립니다. 이 조선 얘기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조선은 이렇게 정조의 문화 융성의 시대가 끝이 나고 정말 풍운의 시대 내지는 혼돈의 시대로 이렇게 이제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 시대에 돌입해서 딱 쳐다보니까 정말 너무 허탈하기 짝이 없는 거예요. 보세요. 정조 시대에 수많은 인재들 또 수많은 실학자들은 다 어디로 사라졌습니까? 하루아침에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또 부국 광병을 위해서 정조가 만들었던 그 장룡영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없어져 버렸어요. 하루아침에 사라집니다. 옛날로 다 돌아가는 거죠. 그 허술하고 이 형편없었던 국방의 시대, 정말 취약하기 짝이 없었던 조세 체계와 경제 구조 다시 돌아간 거예요. 그나마 서구 문물의 숨통 역할을 했던 게 이제 천주교예요. 신부들이 들락거리면서 우리 문물도 전하고 또 많은 이 서양 사정을 우리에게 알려줬는데 그마저도 이제 철저하게 박해를 통해서 신유박해라고 해서 1801년에 그러니까 정조 임금이 돌아가시고 나서 1년 후에 신유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래가지고 천주교 믿는 사람들 뭐 수많은 사람들이 처형당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프랑스 애국인 신부까지도 다 목을 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나마 남아 있었던 서양에 대한 조그만 숨통까지도 다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접어든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또 우리가 가정을 해봐요. 역사에는 가정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지만 이 순원철 시대 이전에 정조 때 정조는 그래도 계명군주였고 정말 훌륭한 임금 아니었습니까? 정조대왕께서 그 당시에 조선을 좀 개화도 하고 말이지. 서양의 문물도 과감하게 받아들이고 그렇게 좀 나라 체계를 바꿨으면 어땠을까 하는 회한이 남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알고 봤더니 한계가 있었어요. 정조 임금이 훌륭한 임금인 건 틀림없는데 그분이 이 중국이 어떻습니까? 명나라에서 청나라로 이제 바뀌는 과정에서 청나라는 만주족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만주 말하자면 이 여진족 오랑캐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정한 중화를 계승하고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우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를 스스로 소중화라고 부릅니다. 좀 무섭죠? 소중화라고. 스스로 우리가 바로 중화다. 스스로 우리가 중국을 우리가 계승했다고 생각하는 그것도 참 우스꽝스럽게 짝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서양 문물이 굉장히 발전해 있고 서양이 큰 부국 강병을 이룩했다는 것을 알아요. 정조대왕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왕의 문물을 우리가 스스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국강병을 이룩하고 우리가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생각을 못한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계명군주 정조의 큰 한계였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정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순원철 시대 이게 이제 소중화 그나마 우리가 정말 자부심을 가졌던 소중화도 무너지고 말죠.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세도 정치입니다. 세도 정치. 세도 정치는 외척이나 처족이 정권을 잡고 모든 국정을 농단을 하는 그러한 정치 체계를 말합니다. 주로 이제 여기에 세도 정치가 결국 조선 만국의 시작이 되는데 세도 정치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습니다. 국정을 자기들의 비즈니스로 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국정에서 비즈니스 삼을 만한 거리는 두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는 인사권. 인사권을 완전히 쥐고 농단을 하는 거죠. 한 가지는 조세입니다. 세금. 이 여러 세금 체제가 있죠. 전정, 군정, 항곡이라는 이제 크게 삼정이라고 말합니다만 그 삼정 중에서도 군정이었습니다. 군정. 말하자면 군포. 군대를 가거나 안 가는 대신에 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그걸 군포라 그러는데 그걸 한 필을 뭐 두 필을 또 한 필로 이렇게 이제 늘 조선 시대에 그게 바뀌어 옵니다. 그러니까 인사권과 군포를 가지고 이제 국정을 농단하고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거죠. 그게 세도 정치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그럼 어떻게 했냐? 인사권은 경직이 있고 이제 이 소위 향직이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직책들, 예를 들어서 뭐 판서나 뭐 참판 그런 이제 궁궐에 있던 여러 가지 그 관직들은 자기 일적으로 다 채워요. 그러니까 안동 김씨가 이제 그 당시에 뭐 크게 발호를 했기 때문에 안동 김씨들이 다 차지하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소위 말해 향직은 어떠냐? 지역에 이제 그 당시에 뭐 목사, 혈령 또 뭐 군수 뭐 이런 직책들이 있었죠. 그 직책은 전부 돈 주고 파는 거예요. 안동 김씨 뭐 김문근의 집 앞에 뭐 거의 돈을 바리바리 이제 보따리로 싸고 와서 향직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줄 서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자리를 이제 향직을 얻었어요. 어느 자리를 예를 들어서 어느 군수 자리를 제가 얻었어요. 그래서 가고 있는데 가서 뭐 며칠 있다가 바뀌는 경우도 있고 가다 보면 또 새로운 사람을 임명을 해요. 그 사이에. 그래서 내려가서 막 취임식 거치고 나니까 후임자가 나타나는 뭐 그런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지역사 뭐 향토사 같은 게 이제 요즘 뭐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한번 기회가 있으면 보세요. 이 시기에 바뀐 기간이 한 두 달이면 굉장히 오랫동안 근무한 겁니다. 뭐 보름, 일주일. 그 바뀔 때마다 돈 받고 이제 보내는 거죠. 그걸 공명첩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돈 양에 따라서 공명첩을 주고 교지를 내려요. 그러니 뭐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 짧은 기간 중에 자기가 들인 뱃을 얻는 값을 빼야 되니까 가면 어떻겠어요? 군포 아까 말했던 군포를 막 억지로 막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항구참정이니 백골중포니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린아이 막 태어난 애한테 군포를 먹이고 돌아가신 분한테도 군포를 먹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탈을 하는 거죠. 그러니 뭐 백성들은 삶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안동 김씨는 세계 최고 수준의 정말 그 부유한 재벌이 됐는지 모르지만 백성들은 세계 최빈국의 생활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조선 말기에 그 처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라가 망하지 않으면 뭐 정상이 아닌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순조를 한번 볼까요? 순조는 정조대왕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뭐 부전자전이죠. 꽤 똑똑한 왕이었습니다. 10살에 즉위를 해요. 그러니 이제 나라를 다스릴 수가 없죠. 그래서 5년 동안 영조대왕의 계비였던 정순왕후 김씨가 이분은 안동 김씨는 아닙니다. 경주 김씨인데 안동 김씨가 아닌 경주 김씨인 정순왕후
김 씨가 5년 동안 수렴청정을 해요. 그러다가 이제 15살에 순조 임금이 이제 친정 체제로 들어갑니다. 불행하게도 이 순조에게는 부인이 이제 안동 김 씨였어요. 그래서 순원왕후 김 씨의 아버지가 김조순이라는 그런 이제 장인이 있었죠. 그분이 안동 김 씨인데 세도 정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철저하게 합니다. 김 씨 체제로 싹 바꿉니다. 그래가지고 순조는 뭐 15살에 이제 친정을 했으니까 그 나이에도 어린 왕이잖아요. 똑똑하면 뭐 합니까? 장인이 훨씬 더 국정을 장악하고 다 알아서 해주는데. 그러니까 순조 임금이 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순조 임금은 34년을 통치를 했는데 1800년부터 1834년까지 제의를 합니다. 했는데 실제 뭐 이름이 우리가 기억을 잘 못하잖아요. 그분을. 똑똑한 임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도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순조 임금의 제위 기간 중에 정말 역사를 바꾸는 일이 또 일어납니다. 그 아들이 있었어요. 효명세자라고. 근데 효명세자가 그 당시에 아마 그 역대 조선의 세자와 임금들 중에 가장 잘생긴 사람이었답니다. 뭐 얼마나 잘생겼는지는 뭐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효명세자가 지나가면 뭐 궁녀들이 숨어서 얼굴 보려고 막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상남자라 그럽니까? 얼굴도 잘생기고 학식도 뛰어나고 인품도 훌륭하고 심지어는 뭐 활도 잘 쏘고 칼도 잘 쓰고 하는 무예도 아주 탁월한. 그래서 정조대왕보다 더 훌륭한 임금이 틀림없이 탄생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들이 팽배해 있었죠. 근데 정말 그 나라가 어려울 때는 뭔 일이 잘 안 되잖아요. 그 효명세자가 22살의 나이로 갑자기 이 타계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죽어요. 그런데 이제 순조 임금이 자기 아들을 보는 재미로 살았어요. 자기 장인이나 처족에 의해서 정권도 다 뺏기고 유명무실한 왕으로서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저렇게 훌륭한 아들이 있다. 실제로 자기 아들한테 수렴청정도 시킵니다. 이미 임금 제왕 수업을 다 시켜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22살 때 갑작스런 질병으로 세상을 뜨게 됩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조는 그때부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밖에를 안 나왔습니다. 말하자면 모든 희망을 다 잃은, 임금이 희망을 잃었는데 나라가 희망을 잃지 않겠습니까? 국가적인 불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순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효명세자는 이제 죽었잖아요. 효명세자의 아들이 이제 제위에 오릅니다. 그 임금이 헌종입니다. 근데 헌종도 그 영조 효명세자 못지않은 또 아주 잘생긴 임금이었다 그래요. 상당히 똑똑했습니다. 헌종 임금은 이 정조대왕의 버금가는 이 소위 계명군주가 될 것으로 이분도 기대를 받았어요. 근데 이분이 8살에 이제 즉위를 합니다. 왜?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셔가지고 아버지가 임금을 하다가 자기한테 넘겨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아까 효명세자가 일찍 22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이 순조가 돌아가시고 나서 8살의 나이로 즉위를 해요. 그럼 너무 이제 어린 나이에 즉위를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당연히 누군가는 수렴청정을 하게 되죠. 그 사람은 누구겠어요? 궁궐에 있는 분들 중에서 가장 말하자면 이 어른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왕후 김씨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순조의 부인이었던 순원왕후 김씨는 안동 김씨였습니다. 그래서 순조 때 이루어졌던 안동 김씨의 세도 정치가 그 아들이었던 손자였던 헌종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제 안동 김씨 세상이 됐네요. 철저한 안동 김씨 세상이 되는 거죠. 7년 동안 수렴청정을 해요. 순원왕후 김씨가. 그러다가 15살에 친정을 합니다. 이 헌종이. 이 헌종의 7년은 정말 아주 서글픈 얘기를 남기죠. 헌종이 어느 정도 똑똑했는지 밑에 두 줄을 보시면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죠. 정조 임금 때 초계문신이라고 해서 조선시대 똑똑한 학자들을 불러다가 국정을 기획을 하고 연구를 했던 곳이 규장각이라고 있었습니다. 기억하실 겁니다. 지금도 서울대학교에 규장각이 있죠. 그 규장각을 낙선제라는 이름으로 다시 부활을 시킵니다. 그래서 선비들을 불러서 거기서 이제 학식도 논하고 또 국정에 대해서 연구를 하도록 하는 거죠. 이 정조 임금 때 장룡령이라는 이 친위 부대를 만들어요. 그게 이제 동원군까지 합치면 약 2만 명의 규모를 가진 그런 아주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그것을 똑같이 본따 가지고 총위영이라는 군대를 또 만들게 됩니다. 부국강병을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나라가 운이 없으려면 똑똑한 왕은 어떻습니까? 빨리 죽습니다. 그래서 헌종도 23살의 나이로 돌아가십니다. 아까 자기 아버지 22살에 죽었죠? 23살에 돌아가셔요. 근데 이제 왜 슬픈 얘기라고 그랬냐면 이 헌종이 딱 보니까 이 나라가 정상국가가 아니잖아요. 왜? 세도 정치에 의해서 안동 김씨들이 다 판치는 나라예요. 근데 헌종한테도 그러니까 순원하고 김씨가 헌종비를 간택을 해 주었는데 당연히 자기 집안 안동 김씨를 했어요. 근데 그 안동 김씨 효연항우가 오래 살지 못하고 한 2년 살다가 돌아가셔 버립니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계비를 하게 되는데 거기가 이제 남양홍 씨였죠. 어쨌든 남양홍 씨도 그 당시에 조선을 지배했던 세도가 집안 중에 하나입니다. 헌종이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굉장히 가슴 아픈 생각인데 내가 세도가 집안인 안동김 씨 자기 그 부인 이 중전과 사이에서 아들을 낳게 되면 그 아들은 또 안동김 씨 왕비를 맞이하게 되고 그래서 세도 정치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기의 정비하고 사이에 애를 안 낳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합니다. 8살에 즉위를 해서 15살에 아까 친정체제가 됐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23살에 이제 돌아가시는데 그 사이에 8년 집권 기간 중에 3명의 후궁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3명의 후궁 사이에서 아들을 낳기 위해서 무지막지한 노력을 해요. 그래서 몸에 좋은 홍삼을 그렇게 좋아하셨답니다. 빨리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그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설이 엇갈리기는 합니다. 폐결핵으로 죽었다는 얘기도 있고 심장마비로 죽었다. 보약을 많이 드셔서 심장마비로 갑자기 급사를 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얼마 참 가슴이 아리죠. 그 젊은 임금이 세도 정치의 그 막대한 폐해를 보면서 그걸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그 처참한 흔적 바로 헌종의 얘기에 담겨 있습니다. 어쨌든 헌종은 이제 이렇게 돌아가셨는데 그 다음에 철종이 등극을 하죠. 철종은 그 정조계의 뿌리가 아닙니다. 헌종이 죽고 나서 정조의 직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끊어져 버리니까 왕은 세워야 하잖아요. 그래서 찾고 찾아서 은원군이라는 이제 영조 임금의 그 방계가 강화도에 귀양살이를 하고 있는데 그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원범인데 이원범이라는 아들을 18살 먹은 아들을 데리고 와요. 그나마 이제 임금에 가장 가까운 손이니까 영조 임금이 손인데 데리고 와서 억지로 이제 임금을 만듭니다. 그 사람이 철종입니다. 글도 잘 못 알았다고 그래요. 그러나 뭐 임금의 손이기 때문에 상당히 똑똑한 분이었습니다. 이분도. 근데 여기에도 오자마자 가장 이 궁궐의 어른이 누구였다 그랬습니까? 순원왕후 김씨죠. 여전히 순원왕후 김씨는 살아 있었어요. 이분이 또 수렴청정을 합니다. 3년 동안. 그럼 제일 먼저 한 일이 뭐겠습니까? 철종비를 간택해 주는 거죠. 철종비는 누구겠어요? 자기 집안에 안동 김씨를 또 붙입니다. 그래서 철인왕후 김씨입니다. 아마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철인왕후라는 드라마를 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 철인왕후가 바로 철종비를 말합니다.
당연히 안동 김씨죠. 그 철인 왕후의 아버지가 누구였냐? 김문근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김문근의 또 동생이 김좌근이라는 사람이고, 김좌근과 김문근 또 그 후대에 뭐 김병기, 김병학 이런 이 조선 국정을 농단을 했던 세도 정치가들 지금도 역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이 철종의 안동김씨 시대 그게 끝나는 게 언제예요? 철종이 죽고 나서 끝나겠죠. 놀랍게도 순원왕후 김씨가 사라지고 효명세자 있었죠. 그분이 익종으로 추존이 되는데 그분의 이 부인이 조씨였습니다. 풍양조씨. 그 효명세자 비가 대원군을 지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종이 탄생을 하는 거죠. 안동 김씨의 세도가 그 대원군에 의해서 흥선대원군 이하응에 의해서 이제 끝장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순헌철 시대 이 3대는 정말 안동 김씨에 의한 65년 집권 시기였는데 그 기간 중에 국가 기강, 산업 기반, 대외 정책 완전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이 급격한 망국의 시대로 대혼돈이 가소가 된다. 그런 걸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를 가만히 보니까 그 어두운 시대에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한쪽에서는. 정말 이 세계사적으로도 어디다 내놔도 뒤지지 않는 문화인, 예술인들이 조선의 이 어두운 반도의 빛을 발하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등장인물은 다산 정약용과 추사 김정입니다. 이 두 사람의 문화인 예술인을 돕는 사람들이 스님들이었습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해장선사와 초이선사입니다. 자, 저 뒤에 나와 있는 숫자는 저분들의 생몰연대입니다. 다산 정약용은 1762년에 나셔서 183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해장선사는 다산과 교류를 했던 스님인데 10년 나이가 적습니다. 1772년. 그런데 181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빨리 돌아가셨네요. 이분도 좀 빨리 돌아가셨고요. 그 다음에 추사 김정희는 1786년에 태어나서 1856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친구 초이선사는 10년 나이는 같습니다. 1786년에 태어나서 1866년 그러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보다 10년 더 사셨습니다. 이분들의 얘기를 우선 이분들의 그 인적사항을 한 분 한 분씩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다산 정약용. 우리가 설명이 필요 없는 분이죠. 조선 최고의 학자였고 조선 최고의 문인이었습니다. 문인이었으니까 지금식으로 말하면 문장가였죠. 시인이기도 했고 소설은 아니었습니다만은 수필가이기도 하고 그랬던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 아버지는 정재원이라는 분인데 화순현건과 진주 목사를 하신 분이죠. 이분은 과거에 급제한 분은 아니고요. 음서로 말하자면 그 선대에 아주 훌륭한 학자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배설을 받아서 목사와 현감을 했습니다. 어머니는 해남 윤씨입니다. 기억을 좀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부인은 풍산 홍씨. 근데 풍산 홍씨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조선시대에 이 풍산 홍씨와 달성 서씨가 굉장히 유명한 집안이었습니다. 과거에 연달아 급제를 하고 아주 크게 이 말하자면 그 학자로서 또 유능한 관료로서 이름을 날렸던 그러한 집안인데 그 집안에 소위 풍산홍 씨 이 부인이 그 집안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형제간들이 굉장히 유명한 분들이에요. 풍산홍 씨 어머니한테는 가장 큰 형이 약전, 두 번째 형이 약종,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자기입니다. 다산입니다. 2살 차이예요. 약전은 1758년생, 약현은 2살 차이니까 몇 살이에요? 1860년생. 그리고 약용은 1862년생입니다. 약전이라는 분은 아마 여러분들 자산어보 아시죠? 흑산도에서 자산어보를 썼던 분입니다. 대학자죠. 약종이라는 분은 저분은 과거급제는 안 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천주교사의 순교자로 최초 순교자로 유명한 분입니다.
정약종은 이 순교자 아우구스티노로 우리에게는 알려져 있고요. 이분의 정약종의 사위가 황사영입니다. 아까 1801년에 신유 박해가 일어나서 천주교 교도들이 많이 피해를 봤다고 그랬죠. 그 내용을 청나라의 이제 그 신부들에게 알린 분입니다. 그래서 황사영 백서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 백서 사건 때문에 연루가 돼서 이제 그 황사영의 장인이라는 이유로 정약종은 이제 처형을 당하죠. 정약종의 아들도 똑같이 처형을 당합니다. 자녀들은 육남 3녀를 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산이 호도 다산이지만 다산을 하신 분이에요. 육남 3녀를 두었으니까 다산을 하신 분인데 그 중에 아들들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학연과 학유. 학연은 유명한 시인이었고요. 정학유는 농가 원령가라고 들어보셨죠? 농가 원령가의 작가입니다. 그러니까 아들도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똑똑한 아들을 두었죠. 이 27살 때 과거에 급제하는데 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쭉 그 과정을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이 일찍 20대 초반에 초시 그러니까 생원시에 장원급제랍니다. 그 당시에 이제 생원시나 진사시에 합격을 하면 성균관에 입교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성균관에 입교를 하면 그때부터는 임금과 직접 글로써 소통이 됩니다. 예, 성균관의 유생들이 글을 쓰게 되면 그 글을 좋은 글은 임금에게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정조 임금이 다 본 거예요. 이 똑똑한 학생이 있네? 누구지? 확인해 보니까 다산 정약용이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과거는 계속 몇 번 떨어져요. 한 두어 번 낙방을 합니다. 왜? 3년마다 식년실학 해가지고 시험을 보죠. 중간중간에 경우에 따라서 별실학에서 또 과거가 이제 시험이 있습니다. 근데 두 번 떨어지고 세 번째 27세 그러니까 정조 13년 1789년에 합격을 해요. 급제를 합니다. 그 급제를 하는데 2등으로 급제를 했어요. 그래서 을과라 그럽니다. 그걸. 1등은 뭐겠어요? 우리가 잘 알죠? 장원. 2등은 을과. 그러면 3등은 뭐겠습니까? 갑을 병과네요. 그러죠? 병과. 4등은 그건 없더라고요. 그냥 급제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조선의 과거 급제는 대단합니다. 33명씩 뽑았거든요. 3년마다 33명씩 뽑으니까 1년에 평균 11명 뽑는 격이죠. 뭐 조선의 수많은 학생들, 유생들 중에서 11명을 뽑는 거예요. 1년에. 3년에 33명을. 그러니까 대단 천재들이죠, 다. 그러니까 조선에 과거급제 했던 사람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재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요즘 뭐 행정고시 뭐 200명, 300명씩 뽑잖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조선의 과거급제자는 대단한 실력자들입니다. 그 중에 2등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1등을 했던 사람이 서영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좀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다가 이제 합격하고 나서 5년 후에 경기도 암행의사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나쁜 짓 한 사람들을 많이 처벌을 해요. 그 중에 연천영감 김양직과 상령군수 강명기를 감옥에 보냅니다. 감옥에 보내는데 김양직은 어떤 사람이냐? 정조가 굉장히 효자 임금이었잖아요. 과거에. 그 효자 임금의 묘자리를 봐준 사람이 직관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집안에서는 상당히 이 김양직이라는 사람을 귀하게 여겼겠습니까? 그리고 상령군수 강명길은 누구냐? 어머니 해경궁 홍씨의 주치의예요. 지금 같으면 어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김양직과 강명길은 노예할 패밀리들하고 통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이 정약용이 정조 임금에게 처벌을 해야겠다고 이제 소를 올려요. 정조도 굉장히 갈등을 하죠. 그러나 그대로 합니다. 하는데 그것도 하고 또 서용보라는 그 당시에 이제 서영보가 아니라 서용보입니다. 서용보라는 경기도
관찰사가 있었는데 경기도 관찰사 서영보가 이 다리를 만들어요. 왜 그러냐? 정조 임금이 아버지 사도세자의 능묘에 참배를 하러 갈 때 강이 두 개가, 큰 강 하나는 한강이 있었어요. 한강을 건넌 데는 배다리를 만듭니다. 그건 정약용이 만듭니다. 그 배다리로 해가지고 배를 이어갖고 다리를 만든다고 말이에요. 한강을. 지금은 뭐 한강에 여러 다리들이 있지만 그 당시는 없었으니까. 배다리를 만들어가지고 건너오면 안양 일대에서 또 능묘를 가는데 이제 하천이 지금은 뭐 조그맣습니다만 그때는 상당히 큰 천이 있었어요. 만안천입니다. 만안천. 안양 가면 지금도 만안구 있죠? 그 만안구에 만안천이 있는 거예요. 이 만안천을 만든 사람이 아까 봤던 서용보라는 경기도 관찰사였습니다. 그래서 알고 보면 정조의 효도달인 거죠, 이 만안교가. 그런데요, 서용보가 만안천을 만들면서 비리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말하자면 비싸게 장리쌀이라 그러죠. 백성들을 동원하고 이제 뭐 쌀을 주는데 그걸 뭐 제대로 지급을 안 했던 모양입니다. 그걸 비리를 찾아가지고 경기도 관찰사도 파직을 시켜야겠다. 이렇게 임금한테 소를 올립니다. 근데 임금님이 다 받아줘요. 자, 보십시오. 김양직, 강명길, 서영보 전부 다 정조 임금하고 직접 다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다 처벌을 합니다. 그리고 알고 봤더니 다산 정약용이 암행의사로서도 훌륭했네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 보면 나오잖아요. 암행의사 정약용. 그거 가끔 있어요. 그 드라마가 나옵니다. 지금도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1년 후에 곡산 부사를 갔는데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이제 난을 일으켰다고 됐습니다만 이계심에 이제 말하자면 소요입니다. 소요. 이계심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곡산의 전임, 그러니까 정약용이 부사로 가기 전에 전임 부사가 있었는데 이 전임 부사가 그 군포 대금으로 200냥을 군포의 대금으로 200냥씩을 인정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군포를 한 피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걸 납부를 안 하는 대신에 200냥을 낸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해 못 내면 그 다음에 이자를 붙여갖고 이제 매길 거 아니에요, 군포를. 900냥을 매겼습니다. 그런 고리가 어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주민들이 그냥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죠. 그 주민들을 끌고 곡산 부사에 말하자면 관하로 쳐들어갔던 사람이 이계심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알려져 가지고 군대가 동원이 돼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흩어지죠. 이계심도 잠적을 합니다. 그래서 잠적했어요. 그렇게 끝났는데 정약용이 부임을 하는데 갑자기 그 부임길에 앞에 누군가 나타나 가지고 큰절을 딱 올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계심이었습니다. 새로운 사또가 부임을 하니까 대감, 내가 이렇게 억울한 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반란은 수괴가 돼가지고 지금 도망다니고 있는데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이계심이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그럼 어쩌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일단 저놈을 옥에 가둬라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리고 나서 처벌을 하겠죠. 다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참으로 귀한 일을 했다. 네가 한 일은 천냥으로도 갚을 수 없다. 무죄 방면을 합니다. 그래서 이계심의 사건이라고 해서 이 조선의 중요한 그 한 획을 그었던 그런 사건이기도 합니다. 이 얘기를 역사 기록에는 이계심의 난이라고 기록도 돼 있고 이계심의 소요라고 기록도 돼 있습니다만 이계심에 대해서 어디 그 정사에 기록을 못 합니다. 그러잖아요. 난을 기록할 수는 없죠. 난을 용서한 건데 어디에 나오냐? 다산이 죽기 전에 자기 자찬 묘비명을 써요. 자기 묘비에다 이렇게 써라. 거기에다 자기가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계심의 사건을. 그래서 이계심의 난을 이렇게 처리를 잘했던. 벼슬은 1799년에 형조 차미까지 올라갑니다. 1799년은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기 1년 전입니다. 형조 차미는 지금 같으면 법무부 차관 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형조 판서, 법무부 차관은 형조 참판, 법무부 차관 보는 형조 참입니다.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이 벼슬이 그렇게 아주 높은 것은 아니었네요.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정조대왕이 돌아가시고 나서
장기로 유배를 갑니다. 국정농단죄로 걸려가지고 장기로 유배를 가는데 그 다음 해 아까 황사형 백서 사건 제가 잠깐 설명했죠? 황사형 백서 사건이 나서 강진으로 더 먼 곳으로 재유배가 돼요. 그 다음에 이 강진에 있다가 8년 후에 강진에 초당을 짓습니다. 초당은 뭐냐? 자기 외가가 해남 윤씨였는데 해남 윤씨들이 강진에 많이 살고 있었고 해남 윤씨들이 소유하고 있는 산이 다산이라는 산입니다. 거기에다 초당을 짓고 그리 이거를 합니다. 그 기간 중에 많은 저술들을 남기죠. 흠흠신서까지 여러 가지 저술들을 남기게 됩니다. 1818년에 이제 귀향이 풀려요. 자, 1800년에 18년까지니까 18년을 귀향살이를 했네요. 그렇죠? 풀려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인 남양주 마현리로 가는데 그 마현리가 어디냐면 요즘 시끄러워졌더라고요. 그 두물머리라고 들어보셨죠? 두물머리가 이쪽 서쪽으로는 이 양평군 양서면입니다. 동쪽으로는 남양주시 조안면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거기 조안면 일대가 이제 자기 그 귀향이 풀려서 갔던 남양주 마현리 일대죠. 요즘 그 맞은편인 양서면이 유명해졌잖아요. 서울 양평강 고속도로가 양서면으로 가던 것을 강상면으로 바꿔가지고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닙니까? 그 바로 맞은편 거기가 이 다산 정약용의 생가터가 있던 곳입니다. 그러다가 1836년에 회원일 그러니까 혼인 60주년 아침에 별세를 하십니다. 서영보와 서용보라는 사람이 이제 다산하고 관계가 되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서영보는 아까 다산이 27살 과거 급제를 할 때 수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장원 급제를 했던 사람. 그분이 이 서영보인데 달성서씨 아까 풍홍달서라고 그랬죠? 풍산홍씨와 달성서씨가 이제 과거에 급제를 많이 했던 집안, 그 집안이죠. 이분은 수석을 했던 분이니까 사이가 참 좋았어요. 다산하고. 형조 판서도 하고 애조 판서, 호조 판서 이렇게 판서를 3번이나 했는데 그 후손이 누구냐면 옛날에 팔선 의원을 하셨던 서청원 씨입니다. 그분의 6대조 할아버지, 직계 할아버지가 바로 서영보 선생입니다. 그때 장원급제를 했던 분이고 이 서영보의 할아버지가 정조대왕의 스승이었습니다. 서지수. 좋은 집안이었죠. 아주 서영보는 명필로 유명해가지고 지금 창덕궁 인정정 글씨가 바로 서영보의 글씨고요. 경기도 일원에 가면 서영보의 글씨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서영보라는 사람은 그런가 하면 이름은 비슷한데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저도 같은 사람인 걸로 착각해서 자료를 쭉 봤더니 다른 사람인데 여기는 경기도 관찰사 하다가 어땠습니까? 아까 파직당했죠? 이분이 뒤에 영의정까지 올라요. 그래가지고 다산 정령이 상당히 똑똑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 등용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말하면 임금이 순조대왕이. 그런데 철저하게 그걸 막는 사람이에요. 이분이 재수 없이 다산 입장에서는 재수가 없는 거죠. 영의정까지 올라가지고 과거에 그 상당한 악감정이 있었던가 봐요. 2번이나 이 다산이 다시 살아남는 것을 반대를 하게 됩니다. 아까 이 만왕교는 제가 말씀을 쭉 드렸죠. 다산 정약용이 파직시켰던 경기도 관찰사 서용보가 만들었던 정조가 사도세자 능에 참배하러 갈 때 능묘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다리, 그러니까 효도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어서 추사 김정희 얘기를 중점적으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사람의 서로 관계되는 또 여러 일화들을 정리해서 모아가도록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시간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